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3개년 기출을 보실 텐데요. 여기 뭐 저기 처음 1차 붙으셔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뭐 다들 꼭 붙으셔야 되긴 하겠지만 꼭 붙으셔야 된다고 하신 분도 오셨을 텐데, 일단 저도 뭐 시험 여러 번 보고 붙었지만 그 주관식은 답안지잖아요. 뭐 객관식은 사실 정확하게 몰라도 지문 중에 하나 찍는 거기 때문에 뭐 잘 찍으면 붙는 건데, 주관식은 정확하게 쓰지 아니하면 뭐 합격하기가 좀 어렵죠. 특히 뭐 별사 시험은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한 200명 정도 뽑는데, 그 민소가 이제 주력 과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 뭐 패스페일로 빠지고, 그다음에 특허 상표는 뭐 대부분 다뭐 1차 때부터 하셔가지고 그 익숙하잖아요.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익숙하죠. 그래서 익숙하고 또 그 특허 상표는 또 약간 뭐 들쑥날쑥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민소에 많이 투자를 하시던데, 그래서 뭐 대부분 저도 이제 상담해 보면 다들 이제 목표는 65점 뭐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그 뭐 작년 보니까 뭐 70점 넘으신 분도 있던데요. 그래서 그 하여간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주관식은 저는 2차 시험 5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시험 뭐 그것도 벌써 십몇 년 전 얘기지만, 그게 근데 보면 저도 이제 수험생 때 그 시험을 여러 번 보니까 대충 그 경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채점자 출제자대로 매년 바뀌어도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법 공부하신 분들은 뭐 대부분 성향이 비슷해서 뭐 그 매년 뭐 출제 경향이 거의 비슷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최근 3개년을 잡은 이유는 일단 공식적으로 보면 모든 시험에서 그 저기 한 3개년 기출은 배제를 해요. 그게 이게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른 예전에 사법 시험도 그렇고 보면 출제자들이 들어가시면 꼭 그 저기 측에서 요구하는 게 그 학원 문제랑 겹치면 안 되죠. 학원 문제랑 겹치면 큰일 나니까 학원 문제에 겹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 출제됐던 쟁점 좀 빼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형식은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뭐 변호사 시험은 지금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오잖아요. 30, 20, 30, 20이어서 어차피 그 틀은 벗어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안지 쓰는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주관식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수험생 때 그 뭐 2차 시험 5번 봐봤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 2차 시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잘 썼는데 점수가 안 좋거나 반대로 잘 못 썼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또 잘 나오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도 이제 한 네다섯 번 보면 이제 감이 와요, 사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보면 안 되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 통해서 이제 간접 경험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제가 이제 지금 뭐 석사과정 수료하면서 이제 민소법 어떻게 뭐 기회가 돼가지고 민소법 전공하게 돼가지고 이제 민소법 교수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 만나서 이제 출제위원 들어가신 분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좀 활용하셔가지고, 그 시간상 이제 3개년인데 이걸 다 자세하게 풀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뭐 오늘 집에 못 가니까 중요한 쟁점들 위주로 해서 저 실전지에서 강평하듯이 답안제 뭐 세부적인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뭐 기본 강의나 다른 강의 통해서 하셨을 테니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집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죠. 그 다음에 특히 그 17년도 이게 그 첫 시간 들으시고 가실까봐 말씀드리는데, 17년도 문제 중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리 급하셔도 17년도 문제는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제가 써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6년도 문제부터 보실까요? 그 16년도 문제에서 그 문제는 그냥 그 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그냥 다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어떻게 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문제니까 문제 부분은 그대로 이제 다운받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6년도 문제 1번을 보면 이제 채권자 대의 소송의 법률 관계 뭐 연결해서 나왔는데, 자, 간단하게 볼까요? 이제 갑이 채권자죠. 그래서 피보전 채권이 A 채권이고 피대의 채권이 B 채권인데, 자, 일단 1번 보세요. 갑이을을 상대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는 청구와 제3채무자 병을 상대로 A 채권을 피보전으로 해서 의뢰병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을 대의 행사. 그래서 이제 피보전에 대한 이행 소송하고, 그래서 이행 소송하고 그 다음에 최대 소송을 제기한 거죠. 병합으로. 그래서 을과 병이 부진정 연대에 있음을 전제로, 그러니까 그건 갑의 주장이죠. 그래서 부진정 연대에 있음을 전제로 을과 병에서 연대하여 지급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구 취지로 가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다음에 또는 뭐 이제 각자 이런 말을 썼다는 거죠. 원고에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원고가 원하는 게 뭐예요? 전체 금액이 1억이죠. 그러니까 피고가 지금 2명이니까 연대하여 또는 각자 이러면 원고가 2억을 받는 게 아니라 1억이란 말이죠. 금액이.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예전에 사법연수원에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민사재판 실무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이 지금 그 원고가 부진정 연대라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부진정 연대이기 때문에 연대가 아니라 이 각자란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진정 연대는 각자라고 쓰거든요. 연대 채무나 연대 보증은 연대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왕 나왔으니까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채무, 연대 보증은 연대하는데 부진정 연대는 각자예요. 근데 이게 그 제가 해설지에 써놨는데 이 용어가 헷갈리잖아요. 결국은 각자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법원은 을병이 부진정 연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을은 A 채권, 병은 B 채권에서 각 지급해라. 그래서 각자라고 청구했는데 이게 청구 취지죠. 근데 판결 주문에 각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각자랑 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중첩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민사재판 실무에 나오는 건데 각자 원고에게 1억이면 피고들이 준 2명이죠. 그럼 답은 뭐예요? 이거 전부 승소하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이에요. 근데 각 지급하라라고 하면 뭐예요? 을도 1억, 병도 1억이기 때문에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게 2억이 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원고가 1억 청구했는데 2억이 뭐 그냥 처분권주 위반이잖아요. 간단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용어를 써서 출제를 하신 거죠. 물론 이제 그 판례를 근거로 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각자와 각이 결국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반인들이 각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각자 준비해라 그러면 따로따로 다 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전,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법원에서 이 용어를 바꿨어요. 그 각자 대신에 공동하여로 바꿨어요. 공동하여.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뭐 실무가들이 들어와서 내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 용어도 뭐 알아두시면 뭐 좋죠. 또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원고가 부진정 연대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원고의 주장은 일단 얘네들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면 원래 정확한 명칭은 각자예요. 중첩 관계가. 그래서 지금은 개정돼서 공동하여로 실무상 바꿨으니까 또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제 공동하여로 나오겠죠. 그러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억인데 그 금액 전부예요. 그걸 을과 병이 이제 대외적으로 뭐 부진정 연대로 갚는 거죠. 근데 판결문에서 각이라고 하면 을도 1억, 병도 1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2억이 돼서 뭐 간단하잖아요. 그럼 처분권주 위반이 된다. 이 얘기죠, 답은. 그 이제 최근 판례를 가지고 낸 거죠. 그래서 문제 1번에 법원이 위와 같이 개별적 지급 책임 인정한 것 적법하냐? 결론은 뭐예요? 처분권주 위반으로 위법하다. 이거란 말이죠. 간단히 해설 좀 볼까요? 해설에 가셔가지고 그 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보세요. 그 쟁점의 정리 옆에 그 코멘트 박스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답안지 쓸 때 제일 고민하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있지만 쟁점의 정리에 이제 얼마큼 써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 쟁점의 정리에. 그러니까 쟁점의 정리를 또 다 쓰면 밑에 쓸 말이 없고 또 안 쓰자니 뭐 그 배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출제자한테 쟁점의 정리에 얼마큼 써야 되느냐. 그다음에 배점이 얼마가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수님들이 몇 분이 점수가 있긴 한데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전달을 하면 있기는 있다. 근데 많지는 않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뭐 써야 된다, 쓰긴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수험생 때 고민했던 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답을 쓰라는 거죠. 답.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1번의 10점짜리 배점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한 줄로 정리하면 처분권주 위반으로서 위법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제기 쓰라는 거죠. 쟁점의 정리에다가. 그래서 이제 쟁점의 정리를 보면 갑이 을과 병에 대해서 연대하여 각자 지급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각 지급하라는 개별 책임 인정한 것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게 답이잖아요. 처분권주 위반했다. 그러니까 그 답이 되는 결론을 한 줄로 이게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왜냐면 어차피 안에 다 쓰잖아요. 그리고 더 맨 밑에 뭐 사안 해결도 위에까지 지금까지 썼던 거 그냥 정리해서 한 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안 해결도 보면 그 이쪽에 보면 결국 처분권주 위반했다. 그 앞에서 다 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도 이제 형식은 갖춰서 이제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채점은 보면 이제 사안 해결에 아예 배점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문제 제기에 배점이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갖춰서 다 써야 돼요. 쟁점의 정리하고 본문 쓰고 맨 마지막에 사안 해결에 그 틀은 갖춰서 써야 되죠.
다만 이제 사안 해결은 특히 앞에서 다 썼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정도 그냥 형식 갖추는 의미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답안지 쓰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처분권주 일반으로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결론은 그 2페이지에 있는 판례지만 그 최근 판례 가지고 내신 거지만 앞에 일반론을 좀 서술해야 되잖아요. 그럼 처분권주에서 이제 일반론 쭉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압축해가지고 뭐 한 그 정도 한 페이지 정도 좀 안 되게. 그러면 이제 그 본문 내용 쓰는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서 이제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같은 경우는 뭐 의 내용 이런 거 쓰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뭐 문제 제기, 학설, 판례 검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약수령 문제 쓰듯이 처분권주의, 의 취지. 하여간 의 쓸 때는 무조건 취지를 붙여 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관식 사례 문제는 논술형이잖아요. 사례는. 그래서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이 뭐예요? 논증을 해야 돼요. 논증.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 뭐 약수령 같은 문제 나오면 약수령은 뭐예요? 약수령은 그냥 이제 약수령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거는 그냥 설명하는 거잖아요. 설명. 그러니까 뭐 판례는 이렇고 학설은 이렇고 결론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사례 문제는 논증을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논거를 대하죠. 논거.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학설 판례는 잘 쓴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없다는 거죠. 결론이. 그래서 그 결론이라는 게 논거를 대서 뭐 A설, B설, C설 있고 판례가 있으면 뭐 어떤 하나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따른 결론을 내야 된다. 이건데 그래서 이제 항상 의의를 쓰게 되면 취지를 그 제도적 취지를 꼭 써야 돼요. 그래서 결론 낼 때도 제도적 취지에 비춰 가지고 뭐 이런 결례가 타당하다 또는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의의를 써야 되는 내용이면 취지는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결국은 처분권주의니까 소송물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송물의 일반으로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사례집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안에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책 기본서 두 권 보는 거와 똑같으니까 사례집이든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실전지에서 같은 거 볼 때 안에 뭐 여기 뭐예요 심판의 대상, 뭐 소송물의 특정 기준 이런 거 이걸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책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제 확인만 하고 다만 이제 판례 같은 거 이제 압축해서 써놓은 부분들을 보고 다른 강사나 다른 저기 수험생들이 어떻게 압축해서 쓰는지 그런 것들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소송물 특정 기준 이거 보고 밑줄 치고 막 외우고 이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구소송물 이론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1번 문제 핵심은 2페이지에 있는 그 답원에 있는 판례 이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출제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16년도 시험인데 14년도 7월 달 그러니까 최근 판례 가지고 이제 힌트를 얻으신 거죠. 자,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판례에서 갑이 부진정이 있음을 전제로 연대하여 지급을 구했는데 그럼 이거 자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각자로 가야죠. 하여간 을과 병에게 개별적 지급을 인정한 판결에는 처분권주의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구소송물 이론에 따르면 다른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권주의 위반의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취하는 학설 판례 뭐 어느 걸 취하든 상관없지만 그 논거를 항상 이래서 타당하다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취하는 견해 입장을 두 가지를 외워가지고 하나는 학설 판례 소개할 때 쓰고 하나는 결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A, B, C 설이 있을 때 뭐 대부분 학설이 적극, 소극, 절충 아니에요. 그럼 판례도 이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러면 이제 쓰는 방법이 결론에서 A 설은 이래서 문제고 B 설은 이래서 문제고 따라서 C 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쓰기에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잘못하면은 A 설을 취하는 교수님들이 보면 이건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A설인데 뭐 저기 다설은 C설이면 우리는 보통 다설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A설을 막 비판한단 말이죠. 책에 있는 거 보고.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실제로 봤는데 그 애들이 내 학설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판하더라고.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그럼 안전하게 뭐예요? 내가 취하는 학설의 장점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설을 취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거를 두 개를 외워서 하나는 여기 소개할 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은 이러이한 이유에서 시설이 타당하니까 시설에 따르면 이렇다. 그러게 제일 무난해.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그 교수님 학설도 참 훌륭하시지만 소수 아니냐?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 다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건 인정하죠. 내 학설을 취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면 내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거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래서 이게 타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야 되지. 각 학설을 다 비판할 만한 시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거 다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헷갈려요.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내가 쓰는 답안지 자체에서 막 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하는 결론들을 그리고 또 결론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가지고 어느 학설을 취해야지 고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각 쟁점들별로 이런 쟁점이 나오면 내가 어떤 견해를 취해야 되겠다. 그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기본서에 다 체크를 해가 정리하고 막판에 시험 보기 전날에 이제 그런 거 확인하면서 넘어가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14년도 7월달 판결에 그걸 근거로 출제를 하신 건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지금은 공동하여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각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각은 뭐예요? 각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들은 각 1,000만 원 그러면 갑이 받을 게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뭐 각자든 공동하여든 연대하든 다 그거는 전체 금액이 청구하는 금액 그거 하나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민사재판 실무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 판결문 쓰거나 소장하거나 이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 2번을 보면 이것도 뭐 최근 판례고 작년에 똑같은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장 접수 후 소장 부분 송달 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뭐 판례 결국 뭐예요? 재소전 사망과 똑같다.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그럼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당사자 사망은 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장이 접수된 게 이게 소재기죠. 소재기. 그 다음에 부본이 송달되면 소송 계속이 되죠. 소송 계속.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변론 종결. 그러면 이제 여기 1번, 2번, 3번, 4번 각 시점에 따라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의 법적 조치잖아요. 당사자 사망은 뭐 굉장히 중요하고 뭐 자주 나오는 모든 시험에 뭐 다 나오는 건데 그럼 여기가 판례가 없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재소전 사망과 똑같다라고 판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판례는 그 15년도인가 시험에 나오고 판시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시험에 나왔고 작년에도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나왔죠. 작년에도 똑같은 뭐 판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특정 판례는 뭐 또 바로 내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이런 법리는 처분권주의 일반 논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형태로도 물을 수 있지만 이 뭐 재소전 사망 같은 경우는 뭐 16년도에 나왔는데 뭐 19년도에 또 내긴 그러니까 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중요도는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제 확인만 하고 마지막 날에는 뭐 시험 보기 직전에는 그런 것들은 좀 스킵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쟁점들을 다 똑같이 똑같은 밀도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약 조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작년에도 똑같은 판례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쟁점이지만 한번 나왔으니까 약간 중요도는 감소가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이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소장 접수 후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사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판례가 없었잖아요. 판례가 없어가지고 학설 대립 있다가 드디어 15년도 판례가 나왔고 그래서 중요했으니까 이제 16년도에 바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쟁점의 정리에 답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뭐 재소전 사망이죠. 그럼 재소전 사망은 당연 무효 아니에요. 그래서 간과한 판결이 선고되면 당연 무효고 알게 되면 이제 표시 정정으로 가는 거고 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 무효이고 쟁점의 정리 두 번째 줄 무효인 판결에 대해서 수개 신청과 항소 제기가 가능하느냐 두 개 물었잖아요. 수개 신청하고 항소 제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문제에서 수개 신청 및 항소는 적법한지.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결론 쓰실 때도 뭐라고 물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지금 수개 신청과 항소 제기가 가능하냐라고 물었으니까 두 가지를 다 검토해야 돼요. 근데 급하게 보다 보면 뭐 항소만 판단하든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개 신청 항소를 별도 목차로 잡아가지고 그럼 전제는 로마자 이번에 이제 소장 제출 후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가 뭐냐? 이거 뭐 판례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재소전 사망과 똑같다라는 이제 15년도 판례, 그다음 18년도 판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특정 판례를 기준으로 낸 거는 뭐 조만간 또 내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좀 보시고 그래서 로마자 2번에 그 얘기를 써야 되고 로마자 3번에 이제 수개 신청하고 로마자 4번에 항소 제기 이걸 다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수개 신청의 뭐 요건 같은 건 뭐 기본 강의 시간에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소송 계속 중 사망일 때 수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 가서 보시면 실제하지 않은 사망자 명의로 제소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이어서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들의 수개 신청 허용될 수 없다 이거죠. 수개 신청은 소송 계속 중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송 계속을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뭐 판례가 타당하다. 그게 이제 개념 가지고 판례를 논거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나 취지 이런 것들 갖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채점자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제 천편일률적 답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옛날 저희 사법 시험 때도 그랬는데 사실 뭐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 대부분 비슷한 강의하고 비슷한 책을 보고 논거라는 게 하나인데 그렇다고 뭐 이상한 얘기를 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남들과 좀 차별화되는 답안을 써야 되는데 그게 뭐 남들과 차별화된 답안이 남들이 안 잡는 쟁점을 잡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잡는 쟁점을 잡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건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논거 같은 거를 그냥 교과서나 이제 우리가 보는 수험서에 있는 논거를 그냥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좀 논거를 참신하게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우리 보고 논거 우리가 만들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제도적 취지 같은 거를 생각을 해서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 같은 경우 뭐 모든 책에 다 있는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수험생 때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개념이라든가 제도적 취지 그걸 갖다가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개 신청은 소송 계속 중 중단 사유를 이어받는 거니까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수개 신청 안 된다. 이건 재소전 사망이어서 무효니까 소송 계속이 발생한 게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항소 제기는 이제 항소의 일반 요건 쭉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상 적격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대상 적격에서 부적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해결에 간단하게 결론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 쓸 때 꼭 한번 다시 문제를 보면서 뭐라고 물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적법하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답은 적법하다 아니면 부적법하다. 이거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뭐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니까 결론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건 이제 2번은 재소전 사망 이 판례니까. 그다음에 3번에요. 갑이 위소송에서 병을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해서 전부 승소 판결 받아서 확정이 되었다면 을은 그 판결을 집행권으로 해서 병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판례를 약간 변형한 거죠. 그래서 4페이지 가서 보세요. 해설에.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 소송과 기판력의 범위는 뭐 많이 아시잖아요. 을이 알았을 때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하면 얘가 온 거잖아요. 얘가 온 거. 그럼 얘가 피고. 그러니까 소송물은 뭐 아시다시피 피대에 걸리고. 그러면 을이 이 대의 소송의 제기 사실을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알았다면 기판력이 을한테 미치죠. 기판력이.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고 그다음에 집행력은 뭐예요? 기판력 범위 내에서 집행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기판력의 범위와 집행력의 범위는 일치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집행력 뭐 확인 판결 이런 거야 뭐 집행력이 없으니까 집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 집행할 수 있는 그 판결들은 기판력의 범위와 집행력의 범위가 일치하죠. 근데 판례는 뭐예요? 그 오래된 79년도 판례인데 그 4페이지에 그 뭐예요? 쟁점형 옆에 박스를 보시면 그 79년도 판례죠. 그래서 그 결정인데 그 참고서 말씀드리면 그 박스에 보면 79년 8월 10일 그래서 별 얘기는 아니지만 판결은 선고예요. 판결은 뭐 8월 10일 선고 2019 뭐 다 뭐 이렇게 가죠. 근데 결정 명령은 이제 결정하고 명령은 뭐 8월 19일 자하 이거예요. 나중에 실무 나가셔서 그 뭐야 뭐 쓰실 때도 그 인용할 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막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여느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 그 가시면은 그 사수들이 막 이상한 거 가지고 트집 잡아 처음에 이제 기선 제압하려고 그래서 이제 판결은 선고고 결정 명령은 19일 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옛날부터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건 이제 7구마 232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8월 10일 자 결정이에요. 선거는 아니 판결은 8월 10일 선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판결에서 뭐예요? 그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건 기판력이 갑과 병사에서 발생한 판결의 기판력이 을한테 미치지만 집행력은 갑과 을 사이는 안 미치잖아요. 당연히 원고 피고가 갑과 병이니까. 근데 그 판례를 변형해서 뭐예요? 결국은 이제 집행력이 미치느냐, 이제 을하고 병사의 집행력이 미치냐 그렇게 변형을 했죠 판례는. 그러니까 특히 최근 판례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 판례를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실 텐데 그 변형하는 경우도 있어요 판례를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아는 판례,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좀 익숙하다 그럴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익숙할 리가 없단 말이죠. 출제자들이 그렇게 쉽게 안 내기 때문에 학원에서 뭐 본 문제 같다 또는 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럴수록 뭐가 다른지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데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뭐 체력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여름에서 또 덥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막 희한하게 읽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고 뭐 저 풀어본 문제 갖고 비슷하면은 꼼꼼히 오히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판례를 좀 변형한 거잖아요. 판례를.
그래서 그 포인트 부분에 판례의 사실관계와 달리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집행력이 발생하느냐. 실제 판례 사안은 얘네 둘 사이에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였잖아요. 판례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집행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이거였는데 그걸 변형해서 갑과 병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을과 병한테 미치느냐. 미치잖아요. 얘한테 기판력이 미치니까 당연히 기판력 범위 내에서 집행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판례를 조금 변형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써야 돼요? 이 판결의 기판력이 을한테 미치는 경우를 먼저 서술을 해줘야죠. 그래서 미치니까 기판력이 미치니까 을한테 집행력이 미친다. 그리고 그 70 몇 년도 판례는 소개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정소송 담당이니까 그 얘기고, 그래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간단히 써야 되고 5페이지 가셔서 이 견해를 써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판결의 기판력이 을한테 미치니까 집행력도 미친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기판력의 이제 주관적 범위에서 언제 미치느냐, 판례는 뭐 알았을 때 미친다라는 판례 뭐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검토는 뭐 판례대로 갔어요. 그다음에 그 검토에 그 5페이지의 검토의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사실관계를 잘 판단해야 돼. 이거 끌어다 써야 되는데 얘가 지금 병합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에 대한 이 피보전에 대한 이행 소송하고 채권자 대의 소송을 같이 제기했다고 그랬죠. 그럼 얘네들이 을하고 병이 공동 피고잖아요. 그럼 같은 길에 나오니까 우리 당연히 알잖아요. 아, 얘가 지금 나한테도 소제기하고 대의 소송도 제기했구나. 뭐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는 의미의 포섭을 시키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문단에 갑은 을과 병에 대한 청구를 병 앞에서 공동소송 제기했다고 주어졌잖아요. 시험 문제에. 따라서 당연히 을은 안 거잖아요. 지금 병이 같이 나왔으니까 같은 기일에. 그러니까 대의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을한테 미친다. 이렇게 가야죠. 그럼 기판력 미치니까 집행력도 당연히 미치죠. 그래서 6페이지 첫 번째 줄에 집행력의 범위는 기판력의 범위와 원칙적으로 동일하죠. 그러면서 이 판례는 소개는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 판례를 근거로 변형했구나. 그 알고 있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써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대의권에 기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 있잖아요. 알았을 때 미치죠. 그러더라도 집행력은 원피고. 그래서 갑과 병 사이에서 당연히 기판력 미치니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판력이 을이하게 되면 을한테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집행력은 원피고 간에 생기고 원고와 소외인. 그래서 뭐예요? 얘네 둘 사이에 집행력이 발생한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얘네 둘 사이에는 뭐 기판력도 발생 안 하니까. 그래서 그 판례를 변형한 거죠. 그래서 검토 가서 보시면 판례는 갑병 사이의 집행력이 갑을 사이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거지 을병 사이의 집행력까지 부인한 건 아니죠. 그래서 갑과 병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을과 병에 기판력이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력도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사안 해결의 두 번째 줄에 그 이제 변리사 민소법에서도 집행법 얘기가 자꾸 나왔잖아요. 뭐 청부이송 이런 것도 막 출제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 써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안 해결의 두 번째 줄에 결국 이제 기판력이 미치면 뭐예요? 얘가 승계 집행문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원고 측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승계 집행문은 원고 측 승계든 뭐 피고 측 승계든 다 되죠. 그래서 승계 집행문 받아서 병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는 갑하고 병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에 원고, 갑, 그 다음에 피고, 병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판결문에. 근데 이 기판력이 을한테도 미치니까 을이 그거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데 그러면은 원고 승계인이 을이 되죠. 그래서 을이 법원에 승계 집행 부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판결한 법원에다가 승계 집행 부여. 그래서 내가 원고 승계인이다 해서 그러면 그 판결문 뒤에다가 법원 사무관이 도장 찍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원고 갑의 승계인 을을 위해서 이제 승계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 사무관 홍길동 이러면 판결문에다가 이제 승계 집행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집행력 있는 정보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들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계 집행 받을 수 있다. 하여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나오면 이제 그 결론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따라서 기판력을 받잖아요. 그 받는 애들은 승계 집행문의 문제니까 결론 부분에 뭐 승계 집행문 받아가지고 원고 측 승계면 승계 집행문 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 그다음 피고 측 승계면 원고가 승계 집행문 받아서 피승계인에게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계인에게 집행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결론에 한 줄씩 쓰시고. 그래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나오면 승계 집행문 얘기를 써야 되는구나. 그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된 판례인데 그거 좀 변형한 사안이니까 참고상 보시고 그 다음에 2문으로 가셔가지고 2문도 이것도 뭐 최근 판례잖아요. 바로 그 전년도 12월 달에 선고된 판례를 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판례 모르면 사실 뭐 맞추기가 좀 어렵잖아요. 판례 모르면.
자, 그래서 뭐 사회이사 판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문제 볼까요? 2분에 갑은 국립 교수 의뢰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의뢰 과실로 부상을 입었고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 손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사고니까.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그 실제 실무라면 이제 자동차 그 손해배상 보장 자배법이 적용되죠. 그 인적 손해는 자배법 뭐 1차 할 때 보셨을 테니까. 하여간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을은 교수인데 갑은 을의 주소를 알지 못해 가지고 명함에서 을이 사회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발견하고 주소지로 기재해서 소재기를 했다. 근데 경비원 A가 그러니까 송달은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요 판례야 또 안 내시겠지만 송달은 뭐 그냥 가장 기본이죠. 민속보의 송달은. 그래서 경비원 A는 을이 상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송달을 받았고요. 법원은 답변서 불제출을 이유로 자백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답변서 당연히 안 냈을 거고, 그래서 무변론 승소 판결을 냈겠죠. 그다음에 약간 문제가 좀 그런데 그 문제에서 아래 세 번째 줄에 보면 소장 부본 및 변론길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 안 내면 변론길 통지서는 안 보내죠.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뭐 큰 답안지 쓰는데 지장은 없는데 문제를 조금 약간 이상하게 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장 부본하고 변론길 통지서를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장 부본을 보내고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들어오면 그 변론길 통지서를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이 보냈다고 나왔는데 약간 뭐 미스하신 것 같은데, 근데 뭐 답안지 쓰는데 전혀 지장은 없고 하여간 답변서 안 냈다 이거고. 그래서 문제 1번에 송달 및 판결을 유효하냐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송달 판결 다 유효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요. 판결 정본이 유효와 동일한 방법으로 송달되어서 이주가 경과됐으면 항소를 제기하면서 자백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느냐. 두 가지 쟁점이죠. 일단 항소가 가능하느냐. 항소 기한이 도과됐는데, 그 다음에 자백은 이제 자백 간주는 당사자는 구속력이 없다. 그 두 가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1번도 판결 송달과 판결력의 유효성을 따로따로 검토해야 되고 2번도 항소 가능한지, 그 다음에 자백 효력을 뒤집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 목차를 잘 나눠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6페이지 가서 보시면 결론은 뭐야? 무효잖아요. 뭐 이 판례 모르면 좀 쓰기 좀 어려웠을 텐데 그 15년도 12월 달 판결이죠. 그래서 쟁점의 정리해 보면 결국 이제 답을 쓰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보충 송달로서 무효이죠. 그래서 무효이고 하여간 송달이 하자면 이익권의 포기 상실 이런 거는 그냥 순서도처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빼먹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서는 바로 시험 전날에 볼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그런 것들 다 써놔야 된단 말이죠. 송달하자 나오면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때 이제 이익권의 포기 상실 써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단권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날 그리고 시험장에 들고 갈 책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GS 같은 거 보거나 사례집 볼 때 이제 그런 거 쟁점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시란 말이죠. 순서도처럼. 그래서 송달 나오면 송달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익권의 포기 상실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자꾸 기억을 안 하면 물어보면 다 알죠. 그 물어보면 알지만 그걸 답안지에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게 객관식과 다른 거죠. 객관식은 알고만 있으면 지문에서 찍기 때문에 뭐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그렇게 기억을 안 해놓으면 못 써요. 그래서 그럼 나오면 얼마나 억울해요. 다 아는 건데. 그래서 GS 때는 잘 쓰고 또 시험장에서 막 빼먹고 그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기다 이제 메모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달하자 나오면 하여간 이익권 포기 상실 무조건 쓰고. 그래서 이제 무변론 판결 자백 간주 다툴 수 있는지 그 무변론 판결이 유효한지. 그래서 송달의 유효는 송달 목차를 쭉 보면 되죠. 일단은 원칙은 교부 송달이죠. 그래서 178조. 이건 뭐 조문이니까 조문 체크 잘 해두면 되죠. 그래서 교부 송달이고 그다음에 송달 장소는 어떻게 돼요? 주소 등에서 하죠. 주소 등 알지 못하면 근무 장소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보충 송달은 186조 1항 2항 이거잖아요. 그래서 조문 압축해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판례 이거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근무 장소는 현실의 근무 장소로서 뭐 등등의 지속적 장소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판례들을 내신 거는 뭐 바로 또 내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가볍게 보면 되겠고. 그렇다고 이제 송달 자체를 그 아예 제껴버리면 안 되고 이제 이 판례는 또 내긴 좀 그러니까. 그다음 3번에 소장 부분 송달하자가 이권의 포기 상실인지 이건 뭐 기계적으로 붙여야죠. 그런 거 외우셔야 되겠고. 그래서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근무 장소 송달 아니고 이권 포기 상실도 아니기 때문에 송달은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로마자 3번에 가셔서 무변론 판결 이것도 뭐 자주 나오죠. 무변론 판결은. 그래서 개념 뭐 조문 쓰시면 되겠고 이제 송달이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무변론 판결은 위법하지요.
그러나 당연 무효인 판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8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셨다시피 판결은 부적법하지만 유효죠. 그래서 이제 유효냐 무효냐 물으면 이제 유효인 판결이죠. 부적법하지만 유효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당연 무효인 판결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상소 등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적법하지만 유효한 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1차 민법 할 때 했던 취소할 수 있는 것 행위들이잖아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죠. 그러나 뭐 적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적법하지만 유효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9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럼 2주가 객관적으로 지났단 말이죠. 그럼 항소기간 도가 된 거냐? 그러면은 로마자 이번에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죠. 판결은 부적법하지만 유효지만 판결 정본 송달은 무효잖아요. 그걸 가끔 헷갈리시던데. 그래서 판결은 유효지만 그에 따른 판결 정본 송달은 무효예요. 그래서 판결은 부적법하지만 유효고 그러나 판결 정본 송달은 무효죠. 그래서 가끔 아니 앞에는 뭐 유효라고 해놓고 또 뒤에는 왜 송달은 무효냐? 송달은 무효죠. 판결은 유효지만 송달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달은 무효니까 항소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은 났지만 항소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니까 형식적으로 2주가 지났어도 항소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항소는 이제 무효인 판결은 항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효인 판결이니까 일단 항소 대상은 되고 항소 기간 2주는 형식적으로 지났지만 항소 기간은 이제 판결 정보 송달 받을 때부터 2주니까 송달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소는 가능하죠. 논리적으로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자백간주의력은 뭐 당사자에 대한 부속력 없다. 이거 잘 아실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3문으로 가셔가지고 3-4번에요. 요것도 이제 조합에 이제 뭐 고필공 법률관계 뭐 그거잖아요. 갑가을은 동업하기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동업자금 조달을 위해서 병에게 동업자금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병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했다. 그러니까 조합이니까 뭐 조합 재산은 원칙적으로 합유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병이 갑을 단독 피고로 해서 대여금 전액에 반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전부 승소를 받았는데 갑이 항소해서 변론기 이래 나는 을과 동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갑에게만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그래서 이제 고필공인데 당사자격 누락됐다라고 한 거잖아요. 갑원에 갑의 주장 사실과 관련된 소의 부적법 사유가 뭐예요? 부적법하다고 전제를 한 거죠. 출제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통공도 있고 고필공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필공이라는 전제하에 출제한 거니까 그걸 뭐 나눠서 쓰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부적법하다는 전제로 출제하신 거잖아요. 부적법 사유가 항소심에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뭐예요? 고필공에서 누락 당사자 추가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1심이 아니라 항소심이니까 고필공 추가 이런 거 안 된다. 그런 거 써야죠. 그다음에 3번 해설 가서 보시면 10페이지에 그 10페이지에 그 문제 가 해결에 그 옆에는 그 잘못 들어간 거예요. 편집하다가 보니까 잘못 들어갔는데 그 고필공에서 누락된 당사자의 보정 방법 그렇게 고치시면 되겠고 그 10페이지 맨 밑에 그 제목이에요. 그 옆에 있는 제목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답안지에 그런 제목 안 쓰실 테니까 그래서 고필공에서 누락된 당사자의 보정 방법의 문제예요. 그럼 이제 쟁점 형님 답을 쓰잖아요. 병의 가발에 대한 소송 형태가 고필공인지, 그래서 소송 형태가 무엇인지 이건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고필공인지,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뭐 자세히 써도 상관없겠고. 그럼 이제 공동소송 형태의 판단 기준 11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셨다가 시험장에서 바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시험장 가가지고 막 생각하고 뭐 그런 시간을 자꾸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그래서 뭐 고필공 판단하는 기준 이런 거 그냥 외워놨다가 바로 그냥 쓸 수 있도록 가야 돼요. 시험장 가서 문장을 만들고 뭐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검토는 이제 어차피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을 기준으로 하니까 민법 얘기를 간단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업자금이니까 합유관계고 합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 그 민법 조문이 꼭 들어가야죠. 고필공 맞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적법하다, 이건 맞는 거죠. 그럼 로마자 3번에 이제 고필공에서 누락된 당사자를 추가하는 방법이 전체 4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쓰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써야죠. 가장 원시적인 것은 1번 별소제기 변론병합이고, 근데 이게 항소심이니까 이제 항소심이 변론을 병합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뭐 굳이 한다면은 1심 판결 받은 다음에 항소심이 변론 붙이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기계적이니까 하여간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고필공 추가는 뭐 일반론 68조 쓴 다음에 항소심에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공동소송 참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필공에 공동소송 참가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소송 참가는 뭐예요?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해 준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소송은 뭐예요? 저기 공동소송적
그러니까 공동소송적이라는 말이 붙는 거는 판결료를 받는 애들이 들어갈 때 그렇죠. 판결료. 그다음에 뭐 당사자 참가는 당연히 당사자 적격이 있을 때.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애들이 가죠. 당사자 적격이 없으면 뭐예요? 보조 참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소송 참가는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해 준 말이죠. 그럼 이게 개념이면서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소송 계속 중인 소송의 판결을 받고 당사자 적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 들어가면 공동소송 참가 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 판결을 받는데 당사자 적격이 없다 또는 뭐 제소기간 도과됐다 그러면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 뭐야 고필공이니까 판결을 받고 당사자 적격이 있으니까 공동소송 참가한다 그런 거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 문제로 가셔가지고 이것도 뭐 판례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항소심 도중에 소를 취하고 가부를 공동피고로 1억 원에 반하는 구하는 소를 소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항소 취한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잘못 읽으면 완전히 이제 그 답이 틀려버리잖아요. 항소심에 소취하면은 제소금지고 항소 취하면 원판결이 확정되니까 그 기판력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 잘 문제를 읽어야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뭐 취하했다 그러면 이제 좀 신경을 써야죠. 하여간 소취하를 하고 나서 가부를 공동피고로 새로운 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이에 갑이 소취하고 같은 소 제기한 것은 부적부하다. 제소금지 위반이라고 항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판단해야 되느냐? 결론은 이제 제소금지 위반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제소금지란 말은 안 나왔으니까 쟁점의 정리에다가 제소금지 위반인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한 줄만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13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제소금지 일반론을 간단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하고 뭐 취지는 무조건 써야죠. 그래서 뭐 농락 방지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 요건은 일반론. 그러니까 이런 제소금 일반 요건들은 암기해 놓으셨다가 시험장 가서 바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전날에 막 이런 거 확인한단 말이죠. 그 시험 보기 전날에 가가지고 뭐 그 여러분들 기본서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 그다음에 판례가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게 막 헷갈리잖아요. 시험장 가면. 그래서 그 시험에 안 될 때는 뭐 하는 게 막 헷갈려요. 그래서 평상시 잘 알고 있던 것도 막 거꾸로 알고 막 판례를 뭐 당연히 긍정선인데 부정선을 알고 하니까 시험 전날 그다음에 특히 시험장 가서 바로 직전에 그런 거 막 넘기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례 같은 거 뭐 형광펜으로 따로 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뭐 저기 시험 오래 보다 보면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상법 시험 보는데 거기다 조문 쓰잖아요. 근데 막 민법 몇 조 이렇게 쓰고 나중에 한 1분 남아놓고 보다 보니까 상법 시험인데 다 민법이라고 조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지우느냐고 막 그래서 올해는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하여간 뭐 그런 일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문제돼요? 그 요건의 마지막 두 줄에 보면 어차피 마지막 그 세 줄에 요건에서 병은 소취하였고 전소 소송물은 대여금 동일하지만 을을 공동피고 추가했으니까 피고 한 명 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소금지는 대부분 권리보호이익이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잖아요. 주로 그게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당사자 다르고 4번에 권리보호이익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뭐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 판례는 고필공 소송에 추가가 불가능한 항소심에서 누락 사실 알았을 때 이 옛날 판례잖아요. 근데 이걸 출제하신 거죠. 권리보호이익을 달리함으로 허용된다. 주로 제소금지는 권리보호이익이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봐서 제소금지 안 걸리는 판례들 있잖아요. 그런 판례들 뭐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본안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3회 2번으로 가서서 이것도 뭐 많이 그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채무부전제 확인 소송이 본소로 먼저 들어가느냐 반소로 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뒤로 들어가면은 소액이 없죠. 근데 본소로 먼저 들어가면은 소액이 있다. 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이번에 병이 갑에게 변제를 요구하니까 갑이 병을 상대로 차연금 반환 채무의 시효 소멸을 이유로 채무 부존재를 먼저 제기했죠.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그래서 채무 부존재 확인이 이게 뭐예요? 본소로 먼저 들어갔죠. 본소로. 그럼 이건 소액이 있잖아요. 뒤로 들어갔을 땐 소액이 없지만. 근데 1심에서 병이 갑과 을을 갑과 을을 공동 반소 피고로 삼아서 그 제3자 반소 관련된 최근 판례가 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그러니까 본소 원고는 갑뿐이죠. 근데 병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을까지 추가를 했잖아요. 갑과 을을. 그러니까 본소 원고가 아닌 애를 반소 피고로 할 수 있느냐라는 최근 판례 입장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공동 반소로 삼아서 하면서 이행 청구의 반소가 제기되면 그래서 이행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반소로 들어가면 본소는 적법하죠. 본소는 확인이 없다. 틀린 주장이죠. 검토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을은 원고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반소는 부적법하다라고 각각 주장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봐라 이거죠. 자, 14페이지 가져가지고 로마자 이번에 본소 확인에게 소멸 가능성.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저기 학설 판례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제기된 게 뭔지를 잘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적법하게 제기한 소송에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했다고 이게 사후적으로 소액이 소멸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 타당하다 그런 얘기를 쓰면 되겠고. 그래서 15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반소에 있어서 그러니까 반소가 나왔을 때 본소의 소송 요건 그 뭐 확인의 이기나 이런 적법성 문제가 나오면 271조를 논거로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15페이지에 그 검토 부분에 보면 271조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자기가 본소 제기해가지고 피고한테 반소를 유발시켜놓고 자기는 본소 취하해놓고 반소는 동의 안 해주고 그걸 막겠다 게 271조죠. 따라서 그런 271조 논거를 잘 살리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검토 보시면은 15페이지에 271조에 따라 원고가 반소 제기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했을 때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함으로써 기판적 취득할 수 없는 상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단순히 반소 제기됐다는 사정만 가지고 본소의 확인액이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판례. 그래서 그 판례의 논거를 다른 판례를 들면서 그래서 위에 판례가 타당하다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판례의 결론을 취하실 때는 판례가 주장하는 논거를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논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판례가 예를 들어서 뭐 A서를 취한단 말이죠. 그럼 판례가 판결 요지에서 뭐 어떤 이유에서 A가 타당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논거를 하나 기억해 뒀다가 판례 소개하고 이러한 논거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논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례가 한 말을 가지고 판례가 타당하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으실 분들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본안 판단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확인액은 있고 그다음 3번 반소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제3자 반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1번에 뭐 판례 잘 아실 거고 그 15년도 5월 달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15년도 5월 달 판례가 16년도 시험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매년 좀 다르지만 이게 최근 판례들이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출제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중복되면 안 된단 말이죠. 문제가. 그러니까 쟁점이 어차피 뭐 다른 시험하고 중복되거나 뭐 학원 문제하고 다 중복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지 않으려면 최근 판례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1차 때도 그렇지만 주관식도 이제 최근 판례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새로 사실관계 이런 걸 내려면 교수님들이 만들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판례 사실관계를 많이 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최신 판례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특히 뭐 16년도는 최신 그 16년도 기준으로 한 2년 정도 앞뒤 그 전에 나온 판례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은 뭐 항상 출제 경향으로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필공 요건을 갖추면은 반소 제기하면서 얘를 고필공으로 추가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판례를 먼저 쓰고 그다음 2번에 그럼 필공 추가. 그래서 이게 고필공이니까 1심이고 추가된다. 이렇게 써서 적법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각 주장은 배척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 4번으로 가셔서 일부 청구도 뭐 많이 나온 얘기죠. 일부 청구 항소이익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제 A 청구하고 B 청구를 이제 소송부를 두 개를 한 거죠. 문제 볼까요? 원고는 B 청구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고 그래서 일부 청구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AB 청구를 병합한 단순 병합이겠죠. 소를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A 청구 기각, B 청구 인용. 그래서 A 청구는 기각, 이제 B 청구는 인용. 1심에서 하나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문제.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B 청구의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신청과 함께 그럼 청구 취지 확장하면 추가적 병합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해야 돼요. 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면 항소는 적법한지 그럼 두 가지 쓰는 거잖아요. 일단 항소 이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B 청구는 전부 승소했는데 전부 승소한 청구에 대해서 항소 이익이 있는지 써야 되고
그다음에 청고 취지 확장도 추가적 병합이잖아요. 그럼 두 가지 써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16페이지. 그 쟁점 명령 옆에 보면 전부 승소한 자가 예외적으로 항소 이익이 있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고 측에서는 두 가지인데 이게 하나가 나온 거죠. 그래서 명시하지 아니하는 일부 청구에서 전부 승소했을 때는 기판력이 다 미치니까 전부 승소하더라도 항소 이익이 있죠. 그 또 하나 뭐예요? 손해 3분설에서 그 판례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청구는 나왔으니까 굳이 또 전부 승소자의 항소 이익을 물으려면 손해 3분설 그걸 낼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했으면 되겠고 그런 것을 예측해가지고 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16페이지에 그 이번에 항소 이익의 뭐 내용 의 취지 쓰면 되겠고 학설 잘 하실 거고. 그래서 판례를 두 개를 써야 되잖아요. 17페이지에 판례는 이 첫 번째 판례가 일반론이죠. 그래서 승소 판결에서 원칙적으로 불복 상소할 수 없다. 다만 하면서 이제 여기는 명시설 판례니까 요 판례를 쓰고 손해 3분설이 나오면 손해 3분설의 판례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걸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8페이지 첫 번째 줄에 판례의 명시설에 따르면 이쪽에서 경운지 항소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런 취지로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번에 위 판결에서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했다. 뭐 피고만 이런 뭐 불변금 이런 거 많이 문제되죠. 그래서 가번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비청구의 청구 취지를 확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부대 항소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대 항소도 뭐 전형적인 쟁점이고. 그다음 나번이 조금 문제가 이 8점밖에 몇 점이 안 되는데 약간 설문이 좀 애매해서 출제 의도는 뭐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그 나번 볼까요? 원고가 소재기 당시 A 청구를 그러니까 설문에서 그냥 A, B 청구를 병합했다라고만 나왔는데 만약에 소재기 당시 A 청구를 주의적 청구로 하고 그 다음에 B 청구를 예비적으로 심판해달라고 순서를 붙여 청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적, 예비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항소심이 심리한 결과 항소심은 오히려 A 청구가 이유했고 그래서 그래서 항소심 판사님은 뭐예요? 오히려 이제 그 A 청구가 이유가 있고 A가 인용이고 반대인 거죠. B가 기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뭐 민소법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항소심 판사님의 판단이 이렇게 됐을 때 항소심은 어떤 판단해야 되느냐. 이건 뭐 전형적인 사례 문제죠. 많이 나오죠. 이런 형태가 병합소송에서. 자, 그래서 4번으로 가셔가지고 아까 뭐 부대항소는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그 19페이지에 부대항소의 뭐 의의, 취지 이런 간단하게 잘 아실 거고 부대항소 나오면 뭐 법정 손질 당했어야 되고 그다음 19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자 3번에 하여간 청구 취지 확장하면 추가적 병합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 병합의 요건 쓰면서 특히 이제 이 청구의 변경은 청구 기초 동일성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20페이지 그 작년 문제에서 똑같은 쟁점이 있었는데 청구 기초 동일성과 관련해서 이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이제 이 학설 뭐 잘 외워서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그 18년도 문제 제가 써놨는데 어차피 이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요령껏 학설 이름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의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나는 이 학설 다 외워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외우시면 되고 잘 안 외워지고 하면 저는 이거는 도대체 못 외우겠더라고요 수험생 때. 그래가지고 그냥 학설 이름만 썼어요. 학설 이름만. 그래서 이익설 뭐 쭉쭉 쓰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판례는 그 대신에 이제 원문하고 거의 똑같게 쓰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판례 보시면 그래서 동일한 생활사실 이런 거 평상시에 외우셔가지고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가지고 얘기해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써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글씨 잘 못 쓰시는 분들은 그 글씨 연습 때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게 연습한다고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연습하실 시간에 판례를 외우세요. 판례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내가 모르는 얘기를 쓰면 무슨 말인지 해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출제자들은 다 알잖아요, 판례를. 그러면은 좀 잘 못 써도 아이가 판례를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모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막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얘가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이제 이런 생각 하시니까 판례 문장은 거의 원문에 가깝게 외워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그 판례 문장, 학설 같은 논거 이런 거 철저히 자꾸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판례 태도를 정확하게 쓰시고
그래서 뭐 어차피 판례대로 갈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나오는 동일성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판례들을 자꾸 외워둬야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판례를 그대로 내면 판례도 뭐 동일한 사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아니면은 비슷한 판례를 갖다 대면서 뭐 비슷한 사안에서 판례는 뭐 동일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청구 취약자 하면은 청구의 변경도 쓰셔야 된다. 그다음에 21페이지 그 16년도 문제에서 이게 조금 뭐 애매했던 것 같긴 한데요. 출제호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점밖에 안 되니까 4-2번의 그 박스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일단 1심에서 온 거가 주의적 예비적 청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 예비적이냐 부진정이냐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문에서 그걸 안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눠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쟁점형 옆에 보세요. 1차 청구가 인용될 것을 대비하여 2차 청구도 심판을 구하는 것을 부진정 예비적 보는 견해가 있잖아요. 대표적 이신 교수님. 근데 이거는 단순 병합을 보면 되지 이런 건 필요 없다라는 뭐 요즘에 견해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수인 교수님 견해를 취하더라도 결국 이제 이게 그 뭐예요 대상 청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의적 인용, 예비적 인용인데 1심에서 뭐라고 했어요? 1심에서 기각 인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쟁점이 이제 그렇게 그런 형태는 볼 수 없으니까 굳이 안 되는 거를 이런 건 안 된다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8점밖에 안 되니까. 근데 굳이 쓰고 싶으면 쟁점의 정리 부분에서 일반적인 예비적 병합에서 주의적 인용, 예비적 인용에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기각이 됐으니까 이제 원래 그 형태로 가면 주의적 기각이면 예비적도 기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대상 청구에서 보시다시피. 근데 여기는 기각 인용이니까 그 형태는 아닐 거다라고 이제 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박스에서 두 번째 줄에 이를 인정하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요즘에는 오히려 부정하는 견해가 좀 유력설이죠. 그래서 설문에서는 1심 기각 예비적 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까지 굳이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배점이 뭐 많으면 뭐 모르겠지만 8점밖에 안 되니까 정 불안하시면 뭐 쟁점의 정리라든가 아니면 별도 목차로 뽑아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쟁점의 정리를 보면 주의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성질을 진정 예비적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병합하고 구별하고 선택적은 또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붙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보죠. 그래서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계속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제끼면 안 되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진정 예비적일 때는 항상 항소심 나오면 뭐예요? 2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를 검토해야 되죠. 그래서 기계적인 목차로 들어가야 될 게. 그래서 판례를 보면 주의적 그러니까 진정 예비적일 때 주의적 기각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는데 피고만 항소했을 때는 일단 2심은 뭐예요? 상소 불가분 때문에 다 2심 되죠. 왜냐하면 원고가 항소심에서 뭐 부대 항소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심판 대상은 불변금 때문에 예비적 청구만 심판 대상이 된다.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검토는 뭐 주의적 판단하면 불변금 위반이고 그다음에 원고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예비적만 심판 대상이 되면 원고한테 불리하지만 판례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하면 됐는데 안 했기 때문에 예비적만 심판 대상이 되더라도 원고한테 불리하지 않다. 그런 걸 원고를 쓰면 되겠죠. 따라서 항소심 판결은 이제 뭐예요? 주의적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청구만 심판 대상이 되는데 항소심 판사님 생각은 뭐예요? 비청구가 이유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럼 뭐예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그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항소심에서. 그래서 이제 항소심 판사님은 일단 뭐 인용이지만 이 비청구만 심판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그다음에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항소심 판결을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선택적 병합 나오면은 그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1번에 순서를 붙여서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예요? 그냥 그 단순 병합처럼 다 판단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병합에서 그 판례 보시면 선택적 병합 관계 있는 청구에 대해서 주의적 예비적으로 순서를 붙여서 청구했고 1심이 주의적 기각 예비적 인용. 그 이 판례잖아요. 그 판례 가지고 내신 거죠. 그래서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 논거가 뭐예요? 병합의 형태는 주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병합 청구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되겠고 그래서 두 청구 모두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항소심 판결 나번에 보시면은 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이미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죠. 순서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적 병합은 구의론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물이 다르고 그래서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그다음에 이제 원고의 주의적 청구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단을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번에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 이건 뭐예요? 진정 예비적하고 똑같이 판단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판례 보면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라도 순서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순서대로 판단하죠. 그래서 이제 진정 예비적처럼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 당사자 의사, 뭐 당사자 굳이 순서로 붙이겠다는데 그래서 그 의사를 존중하는 판례가 타당하고요. 그래서 진정 예비적처럼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나눠서 쓰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형태로 나눠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병합에서 항소심의 판단 방법은 자주 나오죠. 뭐 판례들도 굉장히 많고 학업심에서도 많이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영원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문제는 뭐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올 수 있다. 뭐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특히 그 22페이지에는 3번에 있는 쟁점은 좀 잘 알아두시고 그렇게 해서 1분을 저 16년도는 마치기로 하고요. 정확하게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